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부문 중 하나가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생긴 침체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해서 거대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과연 우연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략적 도박이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2022년에 중국 부동산 부문이 받아든 성적표가 마이너스 5.1%입니다. 이게 그냥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1999년에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끌고 가던 거대한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 즉 시장과 국가의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통제불능의 시장 붕괴 사태였을까요? 아니면 낡은 경제 구조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짓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통제된 철거 작업이었을까요? 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과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의도였을지 사실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철거 작업에 사용한 핵심 도구는 바로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정책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건물을 무너뜨릴 때 쓰는 폭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사들한테 이제부터 빚내서 사업 확장하는 거 절대 안 돼 하고 극단적인 부채 다이어트를 시킨 건데요. 사실상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돈줄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대놓고 우리 부동산 시장 무너뜨릴 겁니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정책 자체가 그 설계 자체가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의도했든 안 했든 그 결과는 거의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자재들을 모아서 새 건물을 짓는 데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 그 자본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거대한 계획의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부동산 쪽으로 가던 대출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그냥 잠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조업 쪽 대출은 어떻죠? 무려 38.2%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절대 시장이 알아서 만든 흐름이 아니죠. 이건 국가가 돈은 이제부터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착정하고 물길을 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작전을 벌인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다음 시대의 기술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중국 제조 2025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장기 계획의 일부인 거죠. 싸게 많이 만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낡은 옷은 이제 벗어던지고 기술 초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이 전략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2022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 2대 중에 1대 이상이 중국에 설치됐어요. 이미 미래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산일 이 전략 밑바닥에는 더 큰 사회적인 비전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로 생산성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민이 힘들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되는 공동부유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중국의 정말 대담한 실험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급진적인 경제 대수술,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중국의 이 전략을 다른 나라가 따라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가 명령하면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통제된 금융 시스템이 있었고요. 둘째, 거기서 빼낼 돈이 모여있는 거대한 부동산이라는 저수지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제조 2025라는 아주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시장 경제 국가들과는 아주 뚜렷하게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중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썼다면 유럽연합 같은 곳은 여러 기금을 만들어서 천천히 투자를 유도하는 좀 더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앞으로 딱 5년 안에 전 세계 일자리 4개 중 1개가 AI와 자동화 때문에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나라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자본을 옮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그냥 시장에 한번 휘청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거대한 방향 전환, 일종의 경제적 대전환이었던 거죠. 자산의 가치가 이제 부동산 같은 보이는 것에서 기술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중국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 나라가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대담하고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세상에서 한 국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과연 땅과 건물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진보일까요? 중국은 그들의 답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